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자, 올 한 해 어떻게 계획하신 부분들은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주식시장 또한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하고 있고 올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포인트, 2000선이 이렇게 무너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럴 때 국내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이런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과연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계 투자자의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박천웅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오늘 도와주실 우리 경제부 이수영 팀장 자리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저희들이 좀 VCR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코리아는 170여 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부문 브랜드 중 하나인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의 일원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그룹이 2001년 설립된 굿모닝 투자 신탁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이후 PCA 투신운용, PCA 자산운용의 사명을 거쳐 2012년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 자산운용 사업 부문을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로 리브랜딩해 현재의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코리아가 됐습니다.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코리아는 한국에서 개인과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과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인 이스트 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펀드를 선보인 한편 미국 뱅크론 펀드, 물가 연동체 펀드, 보험 상품과 연계한 파생 펀드, 글로벌 EMP 투자 상품 등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코리아는 전 세계에 있는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관계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깊이 있는 투자 견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이스트는 아시아란 얘기고요. 네. 또는 동쪽이란 얘기고 스프링은 샘물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부가 용솟음 친다는 그런 얘기죠. 아주 풍수적으로도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불러주시면 또 부르시는 분들도 정말 아주 좋은 기운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시아에 기반을 둔 아시아 전문의 그런 자산운용사고요. 그 아시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저희 영국 프루덴셜 계열 내에 다른 그 지역의 투자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저희 계열 운용사들과 협업도 해서 글로벌리 아주 그 다양한 그런 물건들을 투자가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3년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아주 현지화된 그런 그 전략으로 해서 한국 투자가들한테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그 상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그런 상품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이죠? 네, 물론이죠. 저희가 일반 투자가들 대상으로 한 그런 상품,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가들은 예컨대 차이나 드래곤 에이시아 펀드라든가 또는 뭐 미국 그 뱅클론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를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한국 주식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그 코리아 리더스 같은 펀드는 아주 오랫동안 그 동일한 그런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대표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언제입니까? 2012년에 이제 대표이사로 네. 취임을 하셨죠. 보통 이렇게 증권사나 그 운용사 대표들은 그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한때 유상원 사장 얼마나 그만두셨지만 오래 하셨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운용사는 더욱더 그래요. 이 소회가 좀 어떠십니까? 물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매니지먼트 팀, 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를 하죠. 덧붙이자 그러면 저희 그 계열사 아주 독특한 저희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아주 현지화된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CEO를 선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CEO한테 충분한 그런 시간을 주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이제 이런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니지먼트 플랫폼. 자,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만의 차별화된 다른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것 외에 또 우리는 이게 또 장점이다 하는 부분들 그게 또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100% 현지화된 이제 그런 운용사고요. 네. 이게 아마 다른 외국사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그 매트릭스 시스템이나 펑셔널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글로벌 플랫폼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이식시킨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미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얘기죠? 거죠.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페더레이티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방형 모델이죠. 그래서 현지에 맞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고용을 하고요. 그 매니지먼트가 현지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엮어서, 뭐 지역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또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요. 하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저희가 한국에 맞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책임투자위원회? 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희 그룹에서 보자 그러면은요. 저희 UNPRI라고 책임 투자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글로벌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가입을 선언을 했고, 네. 거기에 맞는 체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많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이런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제 사회 책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책임투자위원회를 만드는 건 저희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책임 투자형 펀드, 뭐 뒷부분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대략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는, 자, 우리 외국계 자산 운용의 대표회사가 우리 스튜디오에 어렵게 우리가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고,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그렇죠, 2차장? 그러니까 우리 준비한 게 많은데, 자, 우리 먼저 VCR을 준비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올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2019년 국내 증시는 전년 대비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반기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기조 등 꾸준히 증시를 눌러온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까지 맞물려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치를 1900선에서 넓게는 2500선까지 추정했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기계, 철강 건설 유통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화해 무드의 남북 경제협력 테마를 등에 업은 건설 통신 등 일부 업종도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투자 전략 키워드를 수출주로 꼽았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주들 한번 리바운드 가능성은 있지 않냐 봅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가 수출주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더 나가서 이익 전망들도 사실 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근데 리바운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년은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3월 초까지는 결론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상반기에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약간의 반등은 가능하다.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클 수 있다. 경제 전망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부담이 지속되고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밝지만은 않은 상황. 향후 어떤 변화의 방향이 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 자, 이 기자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주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쉽게 얘기하면 녹록치 않다 이런 멘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과 이제 작년 그 말에 이런 그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네. 답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재작년 말에 이제 작년 시장 전망을 물어봤을 2017년 때는 말에? 그렇죠. 예. 2018년을 물어봤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장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그 좀 긍정적인 요인을 그래도 좀 꼽아보자면 기업 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지도 좀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피 기준 12개월 예상 퍼가 8.4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나온 이제 우리 실적들을 보면은 뭐 현대차는 2018년부터 좀 꺾인세가 분명히 보였고 삼성전자 역시 4분기 4쿼터에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믿고 있던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꺾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은 것이 2019년 주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들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난해 그리고 올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주식시장이 어려운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네. 근데 그 미래를 미리 어디까지 사실 반영을 했는지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요, 2018년 이전 몇 년 동안은요, 매년 연초의 기대는 상당히 네거티브였어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글로벌리 아주 좋은 그런 시장을 보였거든요. 예. 2018년은 시작부터 상당히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계속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때문에 2018년은 정말 기업 이익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기대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18년은 그런 기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좌절되는 그런 과정. 이제 작년 2월 정도에요. 미국 이제 변동성이 한번 이렇게 스파이크를 하면서 이게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사실 시장이 조금 맛보기로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 사이에 일부 예컨대 이제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그런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너무 높았다가 이제 피곤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경기 사이클은 이제 그 선행 지표부터 이제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어떤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었던 미국 경제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빨간불이 좀 켜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중국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어떤 재료로서 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아주 높은 기대가 점점 이제 희석되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점점 나쁜 뉴스를 시장이 반영하는 그런 국면이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경기 하강의 어떤 숫자들이 보여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 곳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다. 투자 심리가 나쁜 건 반드시 그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미 나쁜 기대를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게 앞으로 시장이 계속 빠질 거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그걸 많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경기와의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강을 하게 되면 시장이 그걸 이겨내기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다운사이드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걸 고려를 하면은요, 지금부터는 어떤 그 좋은 그런 그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시장이 앞으로 대응할 준비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한 2, 4분기 정도쯤 해서 과연 그 경기 지표들이 조금 안정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중미 간의 그런 그 무역 마찰이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그 경기와 이자율은 이제 돌려 얘기하면 실적과 금리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전체의 글로벌적인 면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매크로한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꺼냈다시피 우리 국내 쪽으로 좀 쑥 들어와 보면은 소위 잘 나갔던 우리를 이끌었던 그런 선두 업종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경총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인건비 때문에 기업 못해 먹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플러스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네. 이런 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 시장에 어떤 부분이 가장 관련이 깊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변수를 본다 그러면 중국, 그다음 미국, 아주 공교롭게도 작년 시장을 보면은요, 미국 주가하고 중국 주가를 잘 합성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 주가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두 시장의 영향력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예.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거에 더해서 한국에 조금 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인구 구조, 고령화의 어떤 그 초입, 적극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소득 주도의 성장, 예. 그 정책의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올해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그 재고 조정의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제법 큰 그런 그 투자 사이클의 하강 국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한국 고유한 그런 세 가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방향성으로만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올해 시장을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리스크 부분을 분명히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대표님 나오셨는데 여쭤봐야죠.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이걸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시장의 변화들을 보면은요. 네. 상당히 그 패닉 국면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변동성이 아주 크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두려움이 좀 들어오고, 아직까지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미련들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은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장세의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 장세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여기저기 또 밸류가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밸류가 보이는 데부터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그 자세가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 자산을 한 곳에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고요. 비교적 잘 다변화해서 일단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대표십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예측을 어떤 밴드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뭉뚱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데 대신에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갖고 계신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이런 그 기본적인 투자 방향 이런 것도 같이 이게 버무려지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장이 올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펀드가 이제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 쪽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도 쉽게 얘기할게요. 돈을 벌려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 그 논리를 단순화시켜 보면은요. 네. 한국 경제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고령사회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또는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거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시장을 또 찾으면 그게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보완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향후에 성장이 많이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시장들로 보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데는 인도? 평균 그 연령이 이제 뭐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젊은 국가거든요. 네. 나라가 이렇게 젊을 때는요, 몇 번의 실수도 용인될 수가 있어요. 정책적인 실수도 좀 용인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다음에 이제 회복될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점점 그 40대로 넘어가는 베이비 부모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특정한 그런 그 섹터에 상당히 그 많이 그 배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더 그 이제 광범위하게 잘 배분된 이제 그런 시장이라든가 그런 펀드들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출발점은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마켓에 잘 분산이 된 그런 글로벌 펀드가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이 그 제공해주는 본연의 그런 그 어떤 수익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뭐 국가라든가 그런 이제 특정한 지역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펀드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펀드 많이 갖고 계시고 이게 네. 언제쯤 살아날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펀드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VCR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펀드 시장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말 210조 3,06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21조 3,410억 원으로 10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 시장은 108조 2,094억 원에서 330조 5,646억 원으로 200조 넘게 늘면서 급성 장세를 이어간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같은 기간 펀드수 역시 공모펀드는 4,000개에서 4,265개로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사모펀드는 5,005개에서 1,105개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모펀드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우선 수익률 부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에 달합니다. 수익률 악화뿐 아니라 불합리한 세제 역시 공모펀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펀드 손익 통산을 해주지 않고 있어 아무리 손실을 본 펀드가 많아도 한 펀드에서만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펀드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행 펀드 세제는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도 많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펀드 전체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거든요. 공모펀드 시장의 위축은 결국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정보의 전달,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적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공모펀드가 가지는 이러한 정보 전달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상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해년 황금대지에 호주머니를 불려줄 서민 재테크 수단이던 공모펀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영제TV 이순영입니다. 이 차장, 지금 이 리포트는
공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운용 시장 그야말로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완화 이후에 신규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 적자 회사 비율이 커지는 등 취약선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3분기 중 영업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국내 관련 업계 운용자산은 1,009조 1,0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이 사모 공모 펀드가 절반, 또 보험사나 연기금 등의 비중이 큰 투자 일임 계약이 절반 정도였는데요. 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이 공모 펀드는 머니마켓 펀드 자금이 14조 1,000억 원이나 감소하면서 전체 규모가 전분기 말 대비해서 11조 6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분기 말 대비 12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펀드 시장 자체를 봤을 때 공모는 계속 줄어들고, 이 공모 펀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펀드가 되겠죠. 그리고 사모 펀드는 개인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들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펀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펀드 전체 시장은 사실 아직도 성장기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040년까지도 계속 그 성장세를 지속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문맹 들어보셨나요? 네.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좀 간단히 한번 좀 들어볼까요? 파이낸셜 일리터러시, 금융의 이제 문맹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조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교육 수준에 비하면 어떤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제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